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 변호사라는 제 직업을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얼마 전엔 변호사라는 직업을 살려 못된 인간에게 시원하게 복수도 해줄 수 있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 인해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볼 수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저한텐 오빠 두 명이 있었는데 오빠들이 절 무척이나 예뻐했습니다. 오빠들이랑 산과들을 뛰어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놀았는데 가끔씩 오빠들이 개구리를 잡아서 꼬챙이에 꽂아 구워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학교가 좀 멀었는데 오빠들이 늘 절 버스 정류장까지 손잡고 데려다 주곤 했답니다.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 늘 전교에서 5등 안엔 꼭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들 저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큰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 현장에 기술을 배우러 가고 작은 오빠도 대학을 안 가고 대기업 생산직으로 들어가다 보니 저도 대학을 가지 않고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빠들은 늘 저한테 꼭 대학을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혜정아,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대학에 가야 돼. 너처럼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을 안 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 그래도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나만 대학에 가면 너무 미안하잖아. 오빠들도 우리 집에 돈이 있었으면 대학 갔을 거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우리 같이 공부에 취미 없는 애들은 대학 가봤자 등록금만 다 날리는 건데 차라리 일찍부터 이렇게 일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혜정이 너 어릴 때부터 변호사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법대 진학해서 사법시험에도 도전해 보는 거야. 알았지?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공부를 해서 좋은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변호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전 가족들의 응원으로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엔 큰맘 먹고 사법고시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저희 오빠들이 저를 얼마나 챙겨줬는지 몰라요. 제가 고시원에서 살며 공부를 했었는데 밥 굶을까봐 용돈도 넉넉하게 보내주고 가끔씩은 절 불러내 고기랑 뜨끈한 국밥 같은 것도 사주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저희 큰오빠가 무슨 한약을 지어온 적이 있었어요. 혜정아, 이거 총명탕이라는 건데 너처럼 고시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도 좋대. 이거 먹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도 잘 된다는데 오늘부터 꼬박꼬박 한번 먹어봐. 오빠들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절 응원해 주셨어요. 평소에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해서 어디 아프진 않은지 자주 물어보시고 제가 고시원에 살다가 가끔 집에 내려갈 땐 든든한 보양식까지 해주시더라고요. 혜정아, 서울에서 혼자 지내느라 힘들지? 엄마가 인삼이랑 대추랑 이것저것 넣고 삼계탕 끓여놨으니까 한번 뜨끈하게 먹어봐라. 가끔씩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기운도 더 나고 공부도 더 잘 되는 거야. 온 가족이 정말 절 위해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가족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꽉 깨물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 모두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다들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가족들 덕분이에요.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평생 동안 보답할 거예요. 이후 저는 로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달려왔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 땐 부모님께 용돈 100만 원을 드리고 오빠들한테도 옷을 한 번씩 사줬어요. 오빠들, 내가 이번 달엔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용돈 드렸지만 다음 달엔 오빠들 차례야. 오빠들이 나 사법고시 준비할 때 진짜 많이 도와줬었잖아. 아유, 우리가 뭐 너한테 용돈 받고 싶어서 도와준 줄 알아? 그리고 우리도 일하는데 어떻게 동생이 너한테 용돈을 받니? 오빠들이 동생한테 용돈 좀 받으면 어때서? 오빠들이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많으니까 난 그거에 2배, 3배로 더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나 말리지 마. 저는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최대한 가족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보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결혼할 땐 축의금도 두둑하게 내고 냉장고랑 TV 같은 가전들도 선물로 사줬습니다. 그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중반이 되었고 그때쯤 의사로 일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성격도 좋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저를 일일이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듬직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자친구와 저희 집에 인사도 드릴 겸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 어릴 때 막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랬다. 오빤 서울에 살아서 그런 거 안 먹어봤지? 뭐? 개구리를 먹어? 아유, 그거 너무 징그럽지 않어? 징그럽긴 개구리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나무 같은 거 깎아서 팽이도 만들고 대나무 뜯어서 연도 만들고 그랬어. 야, 자연 속에서 재밌는 거 진짜 많이 하고 살았네. 나도 시골에 살았으면 그런 재밌는 거 많이 해봤을 텐데 나 어릴 땐 그런 걸 못 해봐서 좀 아쉽긴 하네. 남자친구는 저희 가족들과 밥 먹으면서 살갑게 대화도 잘하고 나중에 저희 아빠가 남자친구한테 경운기도 태워주셨는데 그때도 신난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우와, 아버님, 이거 제가 여태까지 타본 차 중에서 최고로 좋은 차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랑 이 경운기랑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아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농담도 참. 난 서울에서만 살았다길래 이런 거 태워주면 싫어할 줄 알았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금방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저도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비시댁은 딱 봐도 집값이 30억은 넘어 보이는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더라고요. 게다가 예비시모는 강남에서 고급 한식당을 하시고 예비시부는 남자친구와 똑같이 의사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집안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반대하실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절 반겨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예비 며느리 직업이 변호사라고? 시골에서 상경해서 혼자 공부하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네. 요즘엔 여자들도 살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거든. 그런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라니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하네. 그렇게 전 30대 중반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남편이랑 가끔 시모가 운영하는 한식당에 가면 매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진수성찬이 나오더라고요. 세아가 내가 반찬은 얼마든지 더 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거라. 원래 손님들한텐 정해진 양만큼만 나가는 건데 너희들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더 만들어 줄게.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엄청 반겨주시고 저한테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안 시키셨어요. 게다가 명절 땐 저희 부모님한테 한우까지 보내주시더군요. 아버님, 이번에 저희 집에 한우 보내주신 거 저희 부모님이 엄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드셔보시더니 여태까지 먹어본 소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내가 사돈들 생각해서 제일 좋은 걸로 보냈는데
맛있다고 하시니 정말 다행이구나. 너처럼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 맡게 해주셨으니 내가 사돈 들게 명절 선물이라도 좋은 걸 해드려야지.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옆에 있던 시누이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도 새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오빠가 새언니랑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저희 가족들과 무척이나 친했는데 한 번은 남편이 저희 오빠들한테 밥을 쏘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김에 제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형님들이 저희 와이프 뒷바라지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면서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훌륭한 와이프랑 결혼하게 됐으니 당연히 제가 보답을 해야죠. 아유, 보답은 우리 혜정이한테 진작에 다 받았는데 매제한테 또 받으라고? 이거 참 동생 뒷바라지 한 번만 더 했다간 아주 왕대접 받겠네. 그렇게 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딸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시모는 왠지 모르게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며느라, 애 낳느라 고생 정말 많았다. 그나저나 이왕 낳을 거 딸보단 아들을 낳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들 낳았으면 네 시아버지랑 우리 아들에 이어서 3대째 이어지는 의사 손주 만들 수도 있었잖니. 의사는 꼭 아들이 아니라 딸이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아들을 못 낳은 걸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심하게 뭐라고 하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부터 조금씩 시모가 저한테 참견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예전엔 둘이서만 알아서 잘 살면 된다고 하셨으면서 언젠가부턴 자꾸 아침 7시만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우리 아들 아침밥 챙겨줬니? 우리 아들 국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알지? 그리고 너 시간 날 때 나한테 배우든 아니면 요리 학원이라도 등록하든 음식하는 것 좀 배워라. 내가 워낙에 손맛이 좋아서 우리 아들 입맛에 웬만한 건 성에 안 찰 거야. 어머님, 저도 바쁜데 아침밥 차릴 시간이 어디 있고 요리 학원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려면 밥 못 먹고 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 얼마 전에 육아휴직 끝나서 다시 복직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 너 육아휴직 끝내서 복직했다니까 한마디만 더 하자. 너 다시 일 시작했다고 괜히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마라. 아무리 네가 전문직이고 능력 있어도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우리나라 정서가 그런 거니까 괜히 맞벌이 한다는 핑계로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어머님, 그럼 저 혼자 돈도 벌고 애도 보고 집안일까지 다 하라고요? 제가 무슨 슈퍼우먼도 아니고 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남편을 보자마자 방으로 끌고 들어가선 한숨 푹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낮부터 자라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평일에 수술도 많이 하잖니.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푹 자라고 하고 너 나랑 같이 음식이나 좀 하자. 이따가 우리 아들 일어나면 먹을 수 있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놓자고.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도 맞장구를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둘 다 전문직이어도 변호사보단 의사가 힘든 게 맞죠. 그러니까 새언니, 그렇게 뚱한 표정 짓지 말고 얼른 우리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요. 세상에 전에는 능력 있는 며느리 얻었다고 좋아하시더니 이제 능력이고 뭐고 그냥 절 남편 뒷바라지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저도 그냥 쉰다고 하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전화해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집 대청소할 건데 너도 좀 와서 같이 하자꾸나. 아니, 네 시아버진 집에서 맨날 책만 보느라 정신없고
네 시누이도 청소 같은 건 영 할 줄 모르지 않니? 그러니 너랑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어머님, 저도 오늘 일하고 와서 지금 완전 녹초예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이러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못 가니까 그냥 어머님 혼자 하세요. 아니면 돈 주고 사람 불러 사시던가요. 자꾸만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점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도대체 다들 왜 그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워낙 잘했어서 우리 가족들이 날 많이 챙겼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지극해서 나 고생할까봐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집은 뭐 안 그랬는 줄 알아? 우리 집도 내가 공부 잘해서 우리 부모님이랑 오빠들 전부 다 날 엄청 챙겨줬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나만 챙기느라 당신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진 않잖아. 나 요즘 어머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서운해 죽겠단 말이야.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우리 어머니가 워낙 날 예뻐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줘? 결혼 초기까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남편한테도 조금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시모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해도 항상 시모 편만 들고 자기 엄마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정도로 끝났으면 저희 딸을 생각해서 웬만하면 참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저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예, 너 당장 그 변호사 일 그만둬라. 어차피 우리 아들이 돈 잘 버니까 넌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변호사를 그만두라뇨? 아니, 내가 아들 손주를 얻고 싶었는데 네가 딸을 낳았잖니?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유명한 점쟁이한테 점을 보고 왔는데 너랑 우리 아들이 그렇게 상극이라더라. 그 점쟁이 말이 넌 아들 낳을 팔자도 아니고 기가 너무 세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면 우리 아들한테 큰일이 생긴단다. 게다가 네 주변에 남자가 많아서 바람 피울 팔자인데다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건강도 나빠지고 나중에 글쎄 쪽박까지 찰 거라고 하더라고. 아휴, 어머님, 점쟁이 말은 그냥 재미로 듣는 거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점쟁이가 굿값이라도 벌어보려고 어머님한테 거짓말한 거겠죠.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점쟁이한테 줄까지 서서 점 보고 온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니까. 직장 못 그만둘 것 같으면 아예 이혼이라도 시키라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 손녀딸한테도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우리 아들 미래에 방해가 된대. 뭐라고요? 아니, 그 점쟁이 뭔데 우리 하율이까지 들먹여요? 어머님 진짜 그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 황당해서 혼자 얼마나 씩씩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퇴근하고 왔길래 남편한테 시모랑 통화한 내용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편을 들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듣기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뭘. 솔직히 당신 일하러 가서 다른 남자 변호사들과 히덕거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안 그래도 당신 남자 많은 직장에서 일하는 거 불만이었거든. 뭐라고?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여자 많은 직장에서 일하잖아. 당신 일하는 병원에 여자 의사도 있고 간호사들도 죄다 여자들인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당신을 의심해도 된다는 거야?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여자 의사는 못생겨서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거든. 그리고 내가 명색이 의사인데 간호사랑 바람을 왜 피우냐? 그나저나 내가 지난번에 당신 일하는 로펌 홈페이지 보니까 멀끔하게 생긴 남자 변호사들 많더만. 솔직히 당신도 그 남자들과 같이 일하면 혹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시모가 점을 보러 갔다 온 게 화근이었을까요? 남편이 그 말을 진심으로 믿는 건지 그때부터 자꾸만 절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땐 제 휴대폰을 뒤져보고선 업무상 등록해 놓은 남자 이름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제가 바빠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가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어요. 당신 도대체 밖에서 뭔 짓거리 하고 다니길래 이 시간에 들어와? 우리 어머니 말대로 밖에서 딴짓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변호사 그만둬. 그냥 집에 눌러 앉아서 살림이나 하라고. 남편은 급기야 제 옷 주머니를 다 뒤지고 가방을 뒤집어 탈탈 털기까지 했어요. 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의심받는 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모는 자꾸만 저한테 전화해서 일을 그만두라고 행패를 부리고, 시누이까지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새언니, 그냥 우리 엄마 말 좀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다 오빠를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고집이 세도 못 쓰는 거예요. 하도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더군요. 그래서 전 정 안 되면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 이대로 못 살겠으니까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 식구들 나한테 헛소리 못하게 해. 알았어? 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의심받는 것도 짜증나고, 내가 힘들게 공부해서 변호사 됐는데 함부로 그만둬라 마라 하는 것도 기분 나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까지 꺼냈는데도 끝까지 시모 편을 들더군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괜히 당신이 찔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겠지. 그러니까 그만 고집 부리고 그냥 우리 어머니 말대로 해. 뭔 놈의 여자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야? 뭐라고?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알았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랑 이혼하는 것밖에 없겠네. 야, 이 한심한 마마보야. 너네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앞으로 너네 엄마랑 꼭 붙어서 살아. 그렇게 엄마 말대로 다 할 거면 평생 엄마 품에 안겨서 아기처럼 살지. 뭐하러 독립하고 결혼을 했니? 내가 보기에 넌 나이만 먹었지? 정신 연령은 딱 5살이야, 5살. 뭐? 5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의사거든? 유능한 의사 좋아하네. 의사 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줏대도 없이 맨날 엄마 말에 휘둘리기만 하냐? 야, 우리 조카들 보니까 7살짜리 꼬맹이도 자기 의견이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 건 안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넌 하는 짓을 딱 보니까 앞뒤 재지도 않고 엄마 말대로만 하는 게 7살짜리보다도 못해. 알어? 뭐라고? 당신 진짜 미쳤구나. 그래서 진짜로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이혼해. 넌 네 엄마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인간이 나랑 계속 같이 살면 건강도 나빠지고 쪽박 찬다는데 그건 안 무섭냐? 그리고 너네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하율이도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율이 데리고 갈게. 그러니까 넌 평생 엄마 젖이나 먹고 살아. 알았어? 뭐? 야, 너 미쳤어? 미쳤냐고? 저는 남편이 계속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냥 무시하고 저희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딸은 제가 키우게 되었죠. 그제서야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들도 저한테 술을 한 잔 사주면서 절 응원해 줬어요. 혜정아, 넌 능력 있으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좋은 남자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그딴 찌질이 같은 마마보이 놈은 그냥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그 후 전 딸이랑 같이 작은 오빠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전 그냥 직장이랑 가까워서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였는데, 정말 고맙게도 저희 작은 올케 언니가 저희 딸을 자주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앞으로 하율인 그냥 저한테 맡겨요. 어차피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애 보는 거 하율이까지 같이 보면 좋잖아요. 아휴, 저야 그럼 너무 감사하지만
괜히 올케 언니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애를 한 명 보는 거랑 둘이나 보는 건 완전 다르잖아요.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요. 내가 애를 낳아 보니까 은근히 애 보는 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는 일하느라 너무 바쁜데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느니 그냥 가족한테 맡기는 게 낫죠. 저는 작은 올케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 저희 애 돌봐주는 비용도 꼬박꼬박 주고 선물도 많이 사드렸어요. 은인 같은 작은 올케 언니 덕에 저는 더욱 열심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한 번은 어떤 20대 여자 의뢰인이 왔었는데 공포에 잔뜩 질린 얼굴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변호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사실 제가 1년 동안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해서 다시 만나자고 조르고 SNS에 저에 대한 입에 담기도 힘든 허위사실까지 유포해서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게다가 맨날 집에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오고 너무 무서워서 직장도 그만두고 숨어 지냈는데 이대로는 제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괴롭힘만 당하는 의뢰인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의뢰인을 도와 고소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0살짜리 여자 의뢰인이 온 적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저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사실 저희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혼자 계신 저희 엄마가 엄청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만 전전했었는데 아무리 알바를 해도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수익 알바 공고가 있길래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 범죄에 연루된 일이라면서 경찰이 절 찾아왔단 말이에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엄마 병원비 번다고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저 이러다가 감방이라도 들어가면 어떡해요? 저 감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저희 엄마 병원비도 못 내고 아파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진짜 살기 싫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 사회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는 20살짜리 의뢰인이 운 나쁘게도 범죄에 꼬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정이 너무 딱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왔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뢰인이 다시 절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저랑 저희 엄마를 살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이번에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다신 이런 일 없게 할 거예요. 최저시급을 받더라도 무조건 믿을 만한 일만 하면서 살아갈게요. 세상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요즘에 워낙에 불륜이 많다 보니 불륜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40대 남자가 절 찾아와선 서럽게 울며 이러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희 와이프가 그동안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우면서 제가 번 돈으로 상간남한테 비싼 선물도 사다 바치고 여행까지 각오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들키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부러 저 보란 듯이 상간남이 사준 선물을 방 안에 진열하고 제가 상간남한테 가서 따지니까 자기들이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미안하다고 싹싹 빌기라도 하면 덜 억울할 텐데 그 둘이서 뻔뻔하게 나오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제발 그것들 벌 좀 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서러웠으면 처음 보는 제 앞에서 다 큰 성인 남자가 펑펑 우는지 저는 최대한 그 의뢰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남 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받게 해주고 이혼 소송도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저도 일을 하면서 인생 공부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혼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 또래 여성 의뢰인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절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는데 사장이 갑질에 손직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저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아무리 사장이라지만 직원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의뢰인이 알려준 식당 이름과 가해자인 사장의 이름을 본 전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제 의뢰인을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제 전 시모였거든요. 진짜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장이 정말 이 사람이라고요? 저는 전 시모의 이름을 보자마자 무조건 이 사건만큼은 최선을 다해 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잘 살고 있긴 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전 시모한테 당했던 일들이 가끔씩 생각나면서 화가 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관이더군요. 제가 여기 말고 다른 식당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특이하게 이 식당은 지각하면 벌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차가 막혀서 10분을 지각했는데 벌금 10,000원을 내라고 하고 한 번은 또 저희 애가 갑자기 열이 나고 토하는 바람에 병원을 갔다 오느라 1시간 늦게 갔는데 벌금 1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 돈을 월급에서 깎아버렸어요. 뭐라고요? 아니 애가 아프다는데 1시간 늦게 가는 것도 못 봐준대요? 의뢰인분 말고 또 다른 직원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만 안 두는 성격이시거든요. 저한테 맨날 행동이 느리다는 둥, 일을 똑바로 못한다는 둥 막말을 하더니 저보고 월급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월급날이 25일인데 일부러 다음 달 10일에 주는 거예요. 게다가 저한테 돼지라면서 인신공격까지 하고 밥 시간엔 저보고 우리 식당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그만 먹고 살이나 빼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우리 애들 때문에 최대한 참으면서 다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절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휴, 딱 보기에도 몸 상태가 말이 아니신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저께 몸이 너무 아파서 사장님한테 하루만 조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대한 버텨보려고 했는데 머리가 핑핑 돌아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바쁜데 어딜 가냐면서 몸도 뚱뚱하게 성격도 게으르다고 또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보고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면서 손찌검을 하는 거 있죠?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왜 사람을 때리냐고 한마디 했더니 아이 절 뒤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크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넘어진 저한테 계속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며느리였던 저한테도 함부로 할 때가 많았는데 일하는 직원분한테까지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걸 듣고 도저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똑같은 사람한테 당해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동질감도 느껴지고 의뢰인분이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돈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로 해주시겠다고요? 그래도 수임료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다 살다 이렇게 못된 인간은 처음 봐서 그래요. 이런 악질 사장은 무조건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만 믿으세요.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의뢰인이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번엔 또 무슨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그건 전 시모가 직원들한테 반찬 재사용을 지시하는 영상이었어요. 아유, 내가 손님들이 깔끔하게 먹은 건 다시 상에 내놓으라고 했지? 도대체 이 아까운 갈비찜을 어떡할 거야? 그냥 고춧가루 묻은 것만 조금 떼어내고 다시 나가면 될걸. 아, 왜 아깝게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냐 말이야? 세상에, 저도 그 식당에서 여러 번 밥을 먹었었는데 직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
밥값을 10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반찬 재사용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런 인간을 절대 가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열심히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이 같이 일하던 식당 종업원 2명을 저한테 데려왔어요. 그 종업원 분들이 흔쾌히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은 사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윤희 언니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용기 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윤희 언니한테 이미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사장님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장님들 많다면서 여기 그만두면 다른 식당에서도 일 못하게 하겠다면서 협박까지 하길래 그동안은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저희도 더 이상 숨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전 증인까지 확보하고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소 사실은 물론이고 담당 변호사가 저라는 것까지 알게 된 전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도 한땐 가족이었는데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그 여자가 널 찾아왔었어도 상대가 나인 줄 알았으면 알아서 거절을 했어야지.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합의를 좀 끝내자. 예정이요? 우리 사이 예정이라는 게 있나요? 그리고 저희 의뢰인이 합의 절대 못 하시겠다는데 저보고 무슨 합의로 끝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여자를 좀 설득해 달라는 거지. 너 똑똑하고 말도 잘하니까 그 정도 설득은 할 수 있잖아.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러게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직원들을 그렇게 괴롭히셨어요? 집안에서 며느리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 이젠 밖에서까지 죄 없는 사람들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줌마가 괴롭힌 그 사람들 다 자기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줌마가 비싼 한식당 운영한다고 뭐라도 된 줄 알고 갑질했나 본데 그분들 그런 취급 당하실 분들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사장으로서 직원이 잘못됐으면 혼 좀 낼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고소까지 한다고 그래? 업무적으로 잘못한 걸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인신공격하고 막말에 손찌검같이 하는 건 선을 넘은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툭하면 이유 갖다 붙여서 월급 깎고 일부러 며칠씩 월급 늦게 주고 이번 달 월급도 괘씸해서 안 주셨다면서요? 게다가 반찬 재사용했다는 증거까지 있거든요. 이거 완전 종합 선물 세트가 따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처벌받을 생각이나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 남편까지 저한테 전화해서는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한 거 억울해서 그래? 이혼했으면 쿨하게 끝내야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참, 야, 난 변호사로서 내 할 일을 할 뿐이거든? 그럼 내 의뢰인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변호사로서 가만히 있냐? 변호사는 개뿔. 네가 맨날 변호사 타령하면서 잘난 척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랑 이혼하라고 하신 거야. 아들이 훌륭한 의사까지 됐는데 너 같은 며느리한테 기죽어서 사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점쟁이한테 가서 점까지 보고 오신 거잖아. 뭐? 훌륭한 의사? 야, 넌 네가 의사 가운만 입고 있으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보지?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대단한 분들이지. 나도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 엄청 존경하거든. 그런데 너 같은 미꾸라지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욕먹는 거야. 알어? 그러니까 괜히 훌륭한 다른 의사 선생님들 욕먹게 하지 말고 그냥 가운 벗고 조용히 살아. 그냥 너네 엄마 품속에서 평생 오냐오냐 하면서 애처럼 살라고. 전 남편은 기분이 나빴는지 저한테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전 시모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선 반찬 재사용권을 신고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받아냈고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 지급과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냈어요. 게다가
폭행으로 인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피해만 주고 갑질만 하던 전시모는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억울했는지 얼마 후 전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에 나 전과자 되고 일하던 직원들도 한꺼번에 다 그만뒀단 말이야. 게다가 무슨 이상한 소문이 났는지 직원이 구해지지도 않고 손님들도 뚝 끊겨버렸다고. 역시 그 점쟁이가 네가 우리 집안의 악이라고 그러더니만 애초부터 널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어. 아직도 그 점쟁이 타령이에요? 그나저나 제가 봤을 땐 그 점쟁이 돌팔인 것 같은데요. 진짜 용한 점쟁이였으면 아줌마 인생을 아줌마 스스로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줬을 텐데 그건 안 알려주고 애꿎은 며느리 탓만 했으니 완전 돌팔이잖아요. 뭐라고? 돌팔이? 너 그 점쟁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아? 전국 팔도에서 그 사람한테 점 한번 보겠다고 다 찾아오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그렇게 용한 사람이면 아예 이번 기회에 그 점쟁이한테 가서 사람 되는 법도 알려달라고 하지 그러세요? 아참, 갈 때 가더라도 혼자 가지 마시고 꼭 그 마마보의 아들이랑 같이 가세요. 모자가 쌍으로 인성도 안 좋고 맨날 남탓만 하는데 점쟁이한테 호되게 혼나더라도 사람은 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아줌마도 맨날 하고 싶은 말 멋대로 짓거리면서 저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못된 짓거리 하다가 큰 코 다친 거 축하드려요. 전 이제 아줌마 전화 절대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랑 꼭 껴안고 전과자 된 기념으로 축하 파티나 하시던가요. 전시모는 열받았는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우연히 절 찾아온 의뢰인 덕분에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 방 먹여버리니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당했던 세월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에 너무 시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는데 가족들 모두 너무 웃기다면서 빵 터지더라고요. 특히 저희 오빠들은 배꼽까지 잡고 웃기까지 했어요. 야, 그 아줌마 진짜 대단하네. 그런 인간이 너 결혼 전에 상견례 할 땐 그렇게 고상한 척을 했던 거야? 난 또 부잣집 사모님에다가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한다길래 우아하고 교양 있는 아줌마인 줄 알았지. 물론 너 이혼할 때 막대 먹은 인간인 건 알긴 알았지만 직원들한테까지 그렇게 한 건 완전 상상 초월이네. 그러자 저희 아빠도 허허 웃으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혜정아, 정말 고생 많았다. 예전부터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나쁜 사람들한텐 벌받게 해주고 싶다더니 이번에 그 역할을 아주 제대로 했구나. 역시 우리 딸이 최고로 멋지다. 최고로 멋져. 저 역시도 그 사건으로 인해 제가 변호사가 된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그 일에 개입해서 전 시모를 한 방 먹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의뢰인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돈 봉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저한테 무료로 변호해 주시겠다고 하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 때문에 애 많이 써주시고 제 억울함도 다 풀어주셨는데 이거라도 꼭 받아주세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돈만 생각하고 변호사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의뢰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장이 너무 나쁜 인간인 것 같아서 꼭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전 제 손으로 정의를 이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넣어두시고 앞으론 절대 그런 나쁜 인간들한테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아셨죠? 의뢰인은 계속해서 저한테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전 시모한테 한 방 먹여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텐 크나큰 보상이었거든요. 아마 평생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번 사건보다 더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한 번은 제가 딸한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딸이 방긋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난 나중에 커서 변호사 할래요. 엄마처럼 멋있는 변호사 될 거예요. 뭐? 변호사? 너 변호사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 줄은 알아? 착한 사람 도와주고 나쁜 사람 혼내주는 직업 아니에요. 난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처럼 변호사가 돼서 그런 세상을 만들 거예요.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절 닮고 싶다는 말에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 딸한테 존경받는 엄마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절대 돈만 따라가는 변호사가 아니라 약자를 위해 싸우는 그런 변호사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물은 트는 대로 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순리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점쟁이 말만 믿고 며느리였던 절 못살게 군대다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까지 못된 짓거리를 한 시모가 죄를 지은 대로 벌을 받은 것 같아 너무 시원하네요. 그리고 그런 못된 엄마 말을 무조건 맞다면서 따르는 전 남편도 결국엔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직업이 의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살다간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평생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인생이라 나중에 전 시모가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서 폐인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젊은 엄마들이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는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은 직업을 가지게 하려고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 마냥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집안에서 자란 자식이 저희 전 남편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식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적어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앞으로 저희 딸을 키우면서 이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겁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형을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세상에 저희 형 같은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겠다 싶을 정도로 저희 형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형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있었네요. 저는 오늘 저희 형의 장례식 때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일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희 아버지는 구두방을 운영하시고 어머니 시장에서 전을 팔며 저와 형을 키우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중학교까지만 나온 저희 아버진 엄청난 구두쇠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형한테도 늘 아끼는 법을 알려주셨죠. 너희들 밥 먹을 때 딱 먹고 싶은 만큼만 떠서 밥알 한 톨도 안 남기고 먹어야 되는 거야. 욕심 부리다가 밥 남기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는 거란다. 너희들이 밥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거 줄 아니? 게다가 저희 아버진 저희한테 용돈을 주시면서도 꼭 100원 하나까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가계부를 쓰게 하셨어요. 그래야 생각 없이 돈을 쓰지 않고 계획 있게 소비한다고 하시면서요. 게다가 공책 같은 걸 쓸 때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빈틈없이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희 형이 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을 하루 만에 다 써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저희 아버지가 회초리까지 들면서 엄청 혼내셨습니다. 광수 너, 아빠가 용돈 어디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적어 놓으라고 했지?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정확하게 적어 놓지도 않고 금액만 딱 써놔? 너 한 달 용돈 도대체 하루 만에 어디에 쓴 거야? 얼른 똑바로 얘기 안 해? 저희 형은 한참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아버지가 너무 화를 많이 내시니까 결국 실토라더군요. 사실 저희 반 친구 중에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 낸 친구가 있었거든요. 야자라는데 석식 시간에 맨날 밥도 안 먹고 물만 떠먹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친구가 걔네 집이 어려워서 굶는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용돈으로 친구 급식비 대신 내줬어요.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혼날 것 같아서 가계부에 솔직하게 못 적었던 거 죄송해요. 저는 형이 그 돈으로 몰래 갖고 싶은 물건을 샀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갔다 오느라 쓴 줄 알았는데 친구의 급식비를 대신 내줬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더니 회초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저희 형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 잘했다. 원래 돈은 그렇게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있는 거야. 네가 그 용돈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한 달 동안 저녁을 든든히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잘 됐구나. 광수야,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사실 저희 형은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챙기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주말에 형이 갑자기 옆집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옆집엔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옆집 할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어제 집에 오다가 옆집 할머니랑 마주쳤는데 혼자 사니까 불편한 게 많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형광등도 나가고 벽시계도 고장 났는데 할머니가 허리랑 무릎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의자 놓고 올라갈 수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좀 도와드리려고요. 형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쉬는 날엔 꼭 봉사활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닐 법도 한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은 다른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한테도 엄청 잘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전을 팔다 보니 가끔씩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입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형이 나서서 약도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주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팔에 또 흉터가 생기겠어요. 저희 키우시느라 팔이 이게 뭐예요.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별로 크게 데인 것도 아니구만. 그래도 우리 강수가 이렇게 엄마 몸을 걱정해 주니까 엄마가 기운이 더 많이 나네. 저희 아버지도 구두방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 맨날 손이 저리다고 하셨는데 형은 틈만 나면 아버지 손을 주물러 드리기도 했어요. 아버지, 맨날 바쁘게 구두 수선하느라고 힘드시죠?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편히 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버지 손에 이렇게 굳은 살 베긴 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형이 워낙에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형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그런데 형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정말 다정하게 대해줬답니다. 제가 집에서 공부라도 하고 있으면 와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응원해 주더라고요. 광덕아, 어깨 쫙 펴고 허리 똑바로 세우고 공부해야지. 그렇게 수그리고 있으면 어깨 아파서 안 돼. 그나저나 공부는 잘 돼가? 뭐 어려운 건 없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결과는 시험을 봐야 아는 거지 뭐. 그래도 형이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 예전에 형 공부할 땐 내가 놀아달라고 보채기만 했었는데 난 아무래도 형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나 봐. 그렇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던 형은 대학 졸업 후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형이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수님의 직업은 전국을 돌아다니는 강사였는데 되게 성격도 밝고 말도 잘해서 저희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생신 땐 무슨 행사라도 하는 것처럼 진행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케이크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아버님, 케이크는 그냥 자르지 마시고 가족들 사랑하는 만큼 잘라서 각자 덜어주세요.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1mm도 차이 없게 똑같이 잘라야겠네. 난 우리 가족들 무조건 똑같이 사랑하거든. 저는 저희 가족 생일 때 그렇게 많이 웃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형수님이 성격이 재밌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감자탕을 끓여주셨는데 형수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우리 어머님 요리 진짜 잘하지 않으세요? 아버님도 어머님이 끓여주신 감자탕 맛있으시죠? 그럼 맛있고 말고. 에이, 그냥 맛있다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뭐가 어떻게 맛있는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죠. 원래 가족끼린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얼른 해보세요. 아이, 얼른요. 아이고, 내가 참 우리 며느리 때문에 별걸 다 해보네. 그래, 우리 마누라가 끓여준 이 감자탕을 먹어보니까 고기는 야들야들하고 국물에선 깊은 맛이 나는 게 아주 밥도둑이 따로 없어.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자 저희 어머니가 웃음을 빵 터트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 당신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세아가, 너 진짜 대단하구나. 평생 무뚝뚝하게 살았던 네 시애비 성격을 어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꿔놓니? 네 덕분에 나도 네 시애비한테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아보고 아주 호강한다, 호강해. 그렇게 형수님은 저희 형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조카도 하나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평생을 구두쇠로 살던 저희 아버지가 조카한텐 돈을 하나도 안 아끼시더군요. 예, 애미야. 이거 우리 손주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백화점에서 사온 옷이다. 어린애들은 피부가 약해서 원단을 좋은 걸 써야 한다며. 내가 매장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거 모빌인데 우리 손주 누워서 놓을 때 틀어주거라. 저도 아버지가 그렇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니까 괜히 흐뭇하더라고요. 그렇게 형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걸 지켜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초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제 대학교 동창 여자애가 자기 고등학교 후배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이 약사라고 해서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유, 직업이 약사면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나같이 평범한 직장인 소개시켜 줬다가 너만 욕먹으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얜 남자 직업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애야. 그런데 내 주변에서 광덕이 네가 성격이 제일 좋잖아. 그래서 내가 너랑 소개시켜 주는 거니까 한 번만 만나봐.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약사라고 하니까 코가 엄청 높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하는 것도 되게 상냥하고 제 직업을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이더군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씀씀이도 되게 검소하고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2년 좀 넘게 연애를 하다가 한 번은 형한테 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어요. 셋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형이 저희 둘을 보면서 엄청 흐뭇하게 웃더라고요. 이야, 둘이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잘 어울리네. 저는 항상 우리 광덕이가 어떤 여자 만날까 궁금했거든요. 우리 광덕이가 워낙 착한 애라 괜히 또 나쁜 여자한테 잘못 걸려서 마음고생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주연 씨처럼 마음씨가 따뜻한 분을 만나는 걸 보니까 형으로서 너무 기쁘네요. 아, 아니에요. 오히려 광덕 오빠가 마음씨가 너무 따뜻하죠. 그나저나 오빠가 평소에 형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형만큼 천사 같은 사람도 없다면서 맨날 형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네요. 형은 제 여자친구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저보고 언제 결혼할 거냐고 자꾸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 여자친구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제 여자친구 직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괜히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여자친구 입에서 먼저 결혼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자. 나 오빠 같은 사람이랑 예쁜 가정도 이루고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오빠라면 내 남은 인생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주연아, 너 정말 괜찮겠어? 너 정도면 나 말고 더 좋은 남자 많이 만날 수 있잖아. 나한테는 오빠가 최고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난 내가 약사라고 해서 사람 겉모습이나 능력만 따져서 결혼하고 싶진 않아. 난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오빠, 나랑 결혼하자. 저는 여자친구의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글썽이고 말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여자친구만큼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봐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를 저희 집에 인사시켰는데 제가 먼저 얘기하기도 전에 저희 형이 제 여자친구를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먼저 우리 예비 재수실 만나봤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바른 사람이더라고요. 아이고, 안 그래도 인상이 선하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한 게 딱 마음에 드네. 우린 둘이 좋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따지고 결혼시킬 생각이니까 앞으로 우리 광덕이랑 잘 살아봐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강덕 오빠랑 결혼해서 정말 예쁘게 잘 살게요. 그러니까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그 후 저도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범한 직장에 다닌다고 하니 예비 장모가 저한테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저희 아버진 구두방을 운영하시고 어머니 시장에서 전을 팔고 계세요. 두 분 다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하면서 저희 형제를 키우셨거든요. 뭐? 구두방에다가 시장에서 전을 팔어? 난 또 우리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온다길래 어디 병원장 아들이라도 데려오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었네. 그런데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쩔 수 있나. 일단 상견례라도 해봐야지 뭐. 예비 장인 장모는 제 직업과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별로 절 탐탁지 않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크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후 상견례 날짜를 잡아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도 예비 장인 장모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으시더라고요. 세상에 구두방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돈이 되긴 됩니까? 딱 보니까 애들 키우느라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부모로서 자식을 낳았으면 이 몸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지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광덕이 경제관념 하나만큼은 제대로 교육시켰으니 그것만큼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우리 광덕이가 엄청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차곡차곡 돈 잘 모으고 있습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도 적은 월급을 아껴 쓰면서 모으는 것보단 많이 벌면 그만큼 더 모으기 쉽겠죠. 예빈 사돈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딸이 직업이 약사다 보니까 돈을 꽤 잘 벌거든요. 이제 우리 예비 사이가 우리 딸 덕분에 돈 모으기 더 쉬워지겠네요.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은근슬쩍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제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으셨는지 계속 웃으면서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 저랑 여자친구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식장도 알아보고 웨딩 사진도 찍고 신혼여행지도 고르는 등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저희 가족들과도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는데 저희 부모님이 여자친구를 엄청 예뻐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다음 주에 저랑 같이 한복 고르러 가시는 거 아시죠? 제가 한복집 여러 군데 중에
제일 괜찮은 대로 알아놨거든요. 어머님은 워낙에 고전 미인 같은 스타일이셔서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고, 고전 미인은 무슨. 난 그냥 시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인데 뭘. 난 그것보다 네가 한복이랑 웨딩드레스 입을 게 더 기대된다. 얼굴도 뽀얗고 고운 게 뭐든 안 어울리겠니. 에이, 그래봤자 제가 어머님 미모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머님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저희 형도 제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기뻤는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광덕아, 너 결혼할 때 내가 가전제품 하나 해줄 테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얼른 골라놔. 비싼 것도 상관없으니까 딱 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알았지? 괜히 나한테 미안하다고 얼마 안 하는 거 고르지 말고. 아휴, 형, 월급도 많지 않으면서 무슨 비싼 가전제품을 사준다고 그래. 나 진짜 그런 거 안 해줘도 괜찮아. 에이, 그래도 내 하나뿐인 동생인데 내가 그것도 못 해주면 되겠냐? 나 너한테 형 노릇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대로 골라. 형은 누구보다도 제 결혼을 엄청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일까요? 형은 불의의 사고로 영영 제 결혼식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 모두 병원에 달려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형, 제발 정신 좀 차려봐. 형 내 결혼식 꼭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야. 내 소원이니까 제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어나 주라. 어? 하지만 저희 형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이틀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형수님과 저희 어머니는 아예 혼절하시고 저희 가족 모두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아이고, 광수야.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희들 잘 사는 거 보려고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살아왔던 거잖니.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이 애비가 너한테 아직 못 해준 게 많단 말이다. 나쁜 범죄자들도 잘만 살아가는데 저희 형처럼 착한 사람이 이렇게 일찍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형을 잃고 눈물 속의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여자친구는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장례식장에 먼저 와주더라고요. 오빠, 우리 아주버님 어떡해? 내가 아주버님이라고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했는데 나 진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 죽겠어. 아니, 하늘도 진짜 무심하시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을 데려가냔 말이야. 저희 가족들도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형이 워낙에 착하게 잘 살아서 그런지 장례식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친구들부터 직장 동료들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조문객 중에선 저희 예비 처가 식구들도 있었어요. 예비 장인 장모와 예비 처제들까지 전부 다 장례식장에 와주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저한테 와선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지난번에 상견례 때 봤을 때 멀쩡하더니 이거 안타까워서 어쩌나.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와주셔서 저희 형 마지막 가는 길에 쓸쓸하지 않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자리로 안내해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몰려오는 조문객들을 받느라 예비 처가 식구들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저희 예비 처가 식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요, 술 좀 더 갖다 주세요. 사람이 4명인데 소주 2병이 뭡니까? 자꾸 술 가져와라, 반찬 더 가져와라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 다 들리게
엄청 큰 소리로 떠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지난번에 친구네 아빠 돌아가셨을 때 갔던 장례식장은 음식이 진짜 별로였거든. 그런데 여긴 음식이 좀 먹을만 하네. 이왕 온 거 실컷 먹고 가야겠다. 그래, 네 밥값 감당하기 힘드니까 제발 좀 여기서 많이 먹고 가라. 내가 아주 사람을 키우는 건지 멧돼지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다. 나 그 정도까지 뚱뚱하진 않거든. 나 지금 다이어트도 하고 있단 말이야. 첫째 예비 처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번엔 막내 예비 처제가 깔깔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다이어트 좋아하시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치킨 한 마리 시켜서 혼자 다 먹고 왔으면서 그냥 이참에 여기 있는 음식들 다 쓸어 먹고 가. 공짜 음식들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재밌다면서 테이블을 막 쾅쾅 치고 웃다가 상에 있던 육개장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아주 배꼽까지 잡고 웃더라고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조문객분들이 조용히 하라고 항의를 했어요. 저 역시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마디 하려고 그쪽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여자친구가 먼저 자기 식구들한테 가서 화를 내더라고요. 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잔치집이 아니라 장례식장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할 거면 당장 나가. 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진짜 쪽팔려 죽겠단 말이야. 참나? 쪽팔릴 게 뭐가 있어. 원래 장례식장에서는 시끄러운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그러자 이번엔 예비 장모가 제 여자친구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 원래 이런 날은 우중충하게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나게 웃고 떠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고인도 어깨춤 추면서 즐겁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엄마, 지금 미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돈 집 장례식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주버님 진짜 좋은 분이셨단 말이에요. 아주버님이 젊은 나이에 저렇게 되시는 바람에 우리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다들 가슴이 찢어져서 괴로워하고 계시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냐고요. 아이고,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시댁은 무슨 시댁이야. 겨우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는 집안이면 차라리 결혼 안 시키는 게 낫다. 이게 그렇게 불만이면 그냥 이참에 너희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해라. 나도 이딴 집구석에 너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 뭐라고요? 엄마 지금 나 결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그리고 아빠랑 너네들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나 진짜 쪽팔려서 못 참겠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요. 당장 나가자고요.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선 자기 식구들을 끌고 나가버리더군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역시나 예비 처가 식구들이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자꾸만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직업을 들먹이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전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뿐인 소중한 저희 형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화가 잔뜩 난 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딸이 능력 있는 약사여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들 장례식장에 와서 그런 짓을 해? 게다가 그 인간들이 조의금을 얼마 냈는 줄 아니? 4명이 와서 딸랑 5만 원 내고선 아주 뽕을 뽑고 가려고 한 거야. 나 그런 인간들이랑 사돈 절대 못 맺는다. 그런데 너희 결혼 파토 내더라도 그 인간들 이대로는 가만히 못 둬.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소란 피웠으니 나도 아주 똑같이 해줄 거라고. 아버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저보고 예비처가에 같이 찾아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예비처가에 도착하자 예비 장모가 깜짝 놀라 이러시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여길 왜 찾아왔어? 우리 딸 시켜서 우리 장례식장에서 쫓아내고 개망신 주더니 이제 우리가 아쉬우니까 찾아왔나 보지? 나 당신같이 구두집이 나는 형편없는 집안에 우리 딸 시집 못 보내. 아무리 우리 딸이 욕심이 나도 그렇지.
어디서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고 난리야? 빨리 여기서 당장 안 나가?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큰 소리로 예비 장모한테 소리를 치시더군요. 야, 당신들이 그렇게 잘났어? 약사딸 둔 거 말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남의 아들 장례식장에 와서 깽판 칠 정도로 잘났냐고. 우리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인데 우리 작은 아들을 평범한 회사 다닌다고 무시하는 걸로도 모자라. 우리 큰아들 마지막 가는 길에 흙탕물을 뿌려?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참나, 그러게 수준에도 안 맞게 우리랑 사돈 맺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쪽이 뭘 잘 모르나 본데 우리 딸 능력 있는 약사야, 약사. 여자 약사가 얼마나 좋은 집안에 시집 잘 가는 줄 알아? 그런데 어디 당신네들 같은 거지 집구석 사람들이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려고 해? 거지 집구석은 당신네들이겠지. 당신이 약사 딸만 두면 뭐해? 당신들은 돈 없어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나머지 딸 2명도 백수처럼 살고 있다며. 당신이 보기엔 우리가 구두방 운영하고 시장에서 전파니까 천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우린 당신네들과 다르게 진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야. 알어? 어이구, 열심히만 살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돈이. 딱 봐도 우리 딸이 돈 잘 버니까 우리 딸한테 빨대 꽂고 싶어서 그러는가 본데 내가 그건 절대 용납 못하지. 우리 딸 욕심내지 말고 그냥 여태 살았던 것처럼 거지로 살아. 거지 좋아하시네. 난 당신 애들하고 다르게 집도 자가로 가지고 있고 3층짜리 건물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당신들 같이 노력도 안 하고 자식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 보고 거지래?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젊었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아껴서 지금의 재산을 이룰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예비 장인 장모는 기겁을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뭐라고요? 집도 자가로 갖고 있고 3층짜리 건물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니, 그런 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짓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따로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비 장모랑 예비 장인이 서로를 탓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씨, 아이 그러게 내가 적당히 하자고 했지. 당신 말대로 했다가 이게 뭐야? 당신이 구두방 하는 사람이면 포나마나 돈도 없는 거지일 거라며. 참, 아이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다고 난리야? 조의금 5만 원 내자고 한 건 당신 아이디어 아니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내고 올걸. 하여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만 당신 같은 여편네 때문에 우리가 돈 많은 사도 놓치게 생겼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 주연이 결혼 엎어버리고 더 좋은 남자랑 선보게 만들면 우리도 그 덕 보면서 살 수 있을 거라며. 당신이 의사나 변호사 하다못해 대기업 다니는 남자라도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잖아. 알고 보니까 저희의 결혼을 파토내고 싶어서 일부러 장례식장에서 깽판을 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듣고 저랑 아버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자 예비 장모라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기요, 바깥 사돈. 저희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행동은 잊어주시고 그냥 원래대로 애들 결혼 진행시키시죠. 이 보세요. 지금 내가 돈 있다고 하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뒤집는 겁니까? 나 당신 애들처럼 속물적이고 양심 없는 인간들하고는 절대 사돈 맺을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애들이야말로 우리 아들 욕심내지 말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그렇게 한심하게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저기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저희 아버진 아예 그 말을 무시해버리셨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딱 한마디만 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절 사익감으로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냥 이 집 사이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다고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집안간 도저히 연을 맺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떠난 형한테까지 민폐를 끼친 걸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여자친구한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저한테 울면서 매달리더라고요. 오빠, 나 오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내가 우리 가족들 다 싱그러운지 못하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파혼 얘기만큼은 하지 말아주라. 평생 저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주연이 네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바뀌는 게 있겠어? 그리고 너도 지금은 나랑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엔 너희 가족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쯤에서 끝내는 걸로 하자. 아니야. 나 절대 그렇지 않아. 나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나 오빠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라. 어? 하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여자친구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받아주니까 여자친구가 아예 저희 집에 찾아와선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매달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가족들 때문에 안 좋은 일 겪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희 가족들이 엄청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쓸 줄만 알지 돈 모을 줄 모르시는 분들인데다가 제 여동생들도 사랑구실 못하는 애들이에요. 첫째 동생은 먹고 뒹구는 것만 좋아해서 지금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백수고 제 둘째 동생도 알코올 중독이라서 술 취해서 회사 출근했다가 잘린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약사인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저한테 사달라고 하고 생활비까지 맨날 달라고 해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냥 저만 시달렸으니까 괜찮았는데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피해를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이고,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약사가 됐으면 응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어딜 가족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피를 쪽쪽 빨아먹을 생각을 하냔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 돈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한테 그랬던 거구만. 네, 맞아요. 저희 엄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저보고 의사나 부잣집 아들한테 시집가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평범한 집안에 시집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짓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오빠가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전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아휴, 이거 참 골치 아프구만. 내가 살다 살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들은 많이 봤어도 가족 전체가 딸 한 명한테 등골 빨아 먹으려고 하는 건 처음 보네. 세상에 내가 그런 인간들이랑 사돈을 맺을 뻔했다니. 아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 소름이 끼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여자친구가 아예 펑펑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저도 저희 가족이 너무 싫어요. 오빠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저희 가족이랑 평생 보지 말라고 하셔도 저 그렇게 할게요. 저한텐 제 돈만 욕심내는 저희 가족들보단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오빠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한숨만 푹푹 쉬시다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여자친구를 돌려보내셨어요.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는 수시로 저희 집에 찾아와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너무 안쓰러워하시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직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예비 처가 식구들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절 불러서 이러시더라고요. 광덕아, 주연이가 하루가 멀다 하게 찾아와서 저렇게 울면서 비는데
이제 그만 받아주는 게 맞지 않니? 아니, 물론 그 집 식구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딱지가 나지만 그래도 주연이 걔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오죽했으면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애가 너랑 결혼하기 위해 가족이랑 인연까지 끊겠다고 하겠니? 그래, 광덕아. 이 아빠도 이젠 네가 받아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하늘나라에 있는 네 형도 주연이 걔 네 짝으로 참 마음에 들어 했잖니. 그런데 이렇게 결혼이 파토나고 서로 마음 아파하는 거 지켜보면 너희 형도 정말 슬퍼할 거야. 너 솔직히 우리 앞에서 티는 안 내지만 주연이 걔를 정말 사랑하잖니. 때로는 현실적인 상황보다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사실 전 부모님이 끝까지 용서 못한다고 하시면 절대 여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렇게 저보고 여자친구를 받아주라고 하시길래 저도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만 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처가에서 환영하지 않는 결혼을 억지로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아내가 워낙 저희 가족들한테 잘해서 그 마음이 쏙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아들만 있던 저희 집에 딸처럼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하루는 아내가 백화점에 가서 저희 아버지 외투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님, 요즘에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것 같길래 아버님 외투 좀 사왔어요. 제가 이거 살 때 잠깐 입어봤는데 엄청 따뜻하고 가볍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딱 봐도 비싸 보이구만.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난 그냥 시장에서 대충 아무거나 사 입으면 되는데. 너 고생해서 버는 돈 이런 데다가 쓰면 내가 미안해서 안 되지. 아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지금부터 제가 무슨 선물 해드리든 간에 비싸다는 얘긴 금지예요. 그래도 제가 다 능력이 되니까 사다 드리는 거지. 아이, 설마 생활에 지장 갈 정도로 많은 돈을 쓰겠어요? 저 그렇게 한심한 사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가 한심하다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한 푼 두 푼 모아야 될 텐데 나 때문에 방해될까 봐 그렇지. 안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춥게 입고 다니시다가 건강 나빠지면 그게 더 손해예요. 아버님이 워낙 굳으세시니까 제가 아버님 눈높이에서 선택지를 드릴게요.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 따뜻한 외투 입고 건강하게 지내실래요? 아니면 춥게 입고 다니시다가 병 걸려서 병원비 잔뜩 나가게 만드실래요? 나이 먹어서 병원 다니면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당연히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게 낫지. 역시 우리 며느리가 똑똑해서 그런가 말을 너무 잘하네. 내가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 아내가 애교 있게 말을 잘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때마다 저희 부모님 영양제도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어머님, 아버님, 지난번에 제가 갖다 드린 영양제 다 떨어질 때 된 것 같아서 제가 또 가져왔어요. 귀찮다고 안 드시면 안 되고 꼬박꼬박 다 챙겨 드셔야 돼요. 아셨죠? 아유, 내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게 생겼네. 이러다가 100살까지 사는 거 아닌가 몰라. 100살이 아니라 120살까지 사셔야죠. 그리고 제 직업이 약사잖아요, 약사. 앞으로 어머님이랑 아버님 영양제는 제가 책임지고 챙길 테니까 저만 믿어주세요. 아셨죠? 전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많이 챙겨주는 아내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끔씩 장모가 저한테 문자를 해서는 폭언을 하더라고요. 야, 이 도둑놈아. 네가 우리 딸 뺏어가서 독차지하니까 좋냐? 너 때문에 우린 아주 죽을 맛이야. 이제 생활비 대주는 사람도 없고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서 미쳐버리기 직전이라고. 너 우리 딸 뺏어간 거 가만 안 둬. 너 언젠간 후회할 줄 알아. 알았어? 하지만 전 그 문자를 읽기만 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무대응이 제일 좋은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처가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사는 아내가 걱정돼 아내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내는 밝게 웃으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난 지금이 너무 좋아. 솔직히 결혼 전엔 가족들이 전부 다 나한테 돈만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머리들 같아서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이젠 날 그렇게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 가족들 전부 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잖아. 난 이제서야 제대로 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젠 혼자가 된 형수님도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오는데 올 때마다 꼭 저희 어머니 품에 안겨서 온기를 느끼고 가시더라고요. 어머님, 전 어머님한테 이렇게 안겨 있을 때마다 저희 남편이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솔직히 가끔씩은 그이가 떠난 게 믿겨지지 않아서 혼자 울 때도 많은데요. 여기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도 자주 와도 되죠? 당연하지. 누가 뭐래도 넌 내 며느리고 우리 손녀딸 엄마잖니. 평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으니까 너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다 얘기하고. 알았지? 그렇게 형은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 자리에 형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정말 많지만 그래도 형이 항상 저희 가족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네요. 그렇게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산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엔 장모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문자로 악담을 보낸 게 아니라 아예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네, 이제 지난 일은 좀 잊어주면 안 되겠나? 내가 우리 딸 없으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남편도 일을 안 하고 둘째 딸이랑 막내 딸도 완전히 망나니 아닌가. 우리 둘째 딸은 그 사이에 몸무게가 10kg이나 더 늘어서 완전히 굴러다니게 생겼어. 그 젊은 나이에 혈압이랑 당뇨까지 생기는 바람에 내가 다 늙어서 딸 병수 받을까봐 걱정돼 죽겠네. 게다가 우리 막내딸도 아직 술을 그렇게 달고 사는데 맨날 나한테 술값 달라고 깽판을 치지 뭔가. 그래도 우리 큰딸이 있을 땐 의지할 사람도 있고 좋았는데 이젠 나도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러네. 왜요? 돈 나오는 ATM 기기가 사라지니까 아쉬워서 그러세요? 그러게 진작에 온 가족이 저희 와이프한테만 빨대꽂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하셨어야죠. 저요. 더 이상 가족들이 저희 와이프 힘들게 하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저희 와이프 그동안 가족들 위해서 희생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다신 돈 때문에 이런 전화를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저희 가족이나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돈이 아쉬워서 전화하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절대로 제 아내를 그런 구렁텅이에 다시 들어가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의 가족이기 때문에 언젠간 봐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아직 저희 처가 식구들을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저희 아내도 아직 가족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저희는 보란 듯이 누구보다도 더 잘 살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이렇게 힘들게 결혼을 했어도 저희한테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울었는지 눈이 새빨간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전 그걸 보고 제가 꿈을 꾸는 건 줄만 알았습니다. 제 손에 있는 건 바로 빨간 줄이 두 줄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였거든요.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아내를 와락 껴안고 말았어요. 여보, 임신한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어, 여보, 이제 나랑 당신도 부모가 되는 거야. 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들어있다고. 말도 안 돼. 진짜로 내가 아빠가 되는 거라고?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해줘.
아니야. 나도 안 믿겨져서 볼을 몇 번이나 꼬집어 봤는데 꿈이 아니더라고. 여보, 난 우리 아이한테 정말 좋은 부모가 될 거야. 내 아이한텐 무거운 짐 절대 지우지 않고 하고 싶은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게 해줄 거야. 당연하지.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도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저는 그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어요. 그날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아내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근검 절약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저희 형이 했던 것처럼 남한테 베푸는 삶을 꼭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남의 직업이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아이로는 키우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리 남들이 하찮게 보는 직업이라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면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직접 증명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마 돈 더 잘 벌고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방탕하게 생활한다면 재산 한 푼 모으지 못할 겁니다. 이래서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하는 거에 달려있다고 하는 건가 봐요. 여러분,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남의 직업에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